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다섯 남매의 장녀로 태어나 동생들의 부모와 다름없이 생활하며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자식복도 없어 수차례 유산 끝에 태어난 외동아들에게 끝없는 무시와 고통으로 끝내 새로운 길을 택하신 박미경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과연 아주머니는 어쩌다가 이런 인생 최대의 결심을 하시게 된 걸까요? 사연 들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들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타까운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살이 된 박미경입니다. 이 사연을 쓰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은 지 벌써 3시간이 지났네요. 자판에 손을 올릴 때마다 손가락이 떨리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쓸 때마다 눈물이 흐릅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이 유독 쓸쓸해 보이는 오늘. 저는 30살 때의 제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의 저는 갓 태어난 아들 준호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쏟아부은 지나친 사랑이 결국 저희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은요. 저희 어린 시절은 가난과 고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포함해 5남매를 키우시느라 늘 허리가 휘어 있었죠. 아버지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공사장을 전전하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며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맏딸이었던 저는 일찍부터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13살 때부터 저는 동생들의 엄마나 다름없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4살배기 막내부터 시작해 동생들의 밥을 챙기고 숙제를 봐주고 씻기고 친구들과 놀 시간은 사치였죠. 중학교 졸업앨범을 보면 저만 유독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어른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17살 되던 해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꿈으로만 남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동생들의 학비를 위해서였죠. 지금도 기억납니다. 처음 받은 월급 봉투를 들고 집에 왔을 때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고 우시던 모습이 20살 조립라인에서 일하며 허리도 펴지 못하던 그때 지금의 남편 정수를 만났습니다. 정수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일찍 생활전선에 뛰어든 사람이었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우리는 가까워졌고 25세 결혼했습니다. 신혼 초기의 기억은 달콤합니다. 월세 단칸방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함께 라면을 끓여 먹던 기억, 휴일이면 한강공원에 가서 도시락을 먹던 기억. 그때만 해도 저희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정수는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며 하루 12시간을 일했고, 저는 식당을 전전하며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빠듯하게 살았지만 저희에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였습니다. 첫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허름한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사진을 보며 저희 부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신 3개월 차에 찾아온 유산은 저희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에게도 분명 기회가 올 거예요. 정수는 눈물을 삼키며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몇 달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 들려온 아기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2번째 임신은 1년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무거운 것은 들지 않고
음식도 가려 먹고 매일 밤 아기에게 책을 읽어 주었죠. 하지만 5개월 차에 또다시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미워하나 봐요. 밤마다 저는 정수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지만 그의 어깨도 흔들리고 있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임신 때는 아이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누워서 태교에만 전념했죠. 정수는 야간 알바까지 하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또다시 저희를 시험했습니다. 7개월 차에 찾아온 조산. 그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이가 올까요? 매일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죠.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하늘이 모른 척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임신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92년 4월 13일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사내 아이. 처음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떨림은 지금도 제 가슴 한켠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보, 우리가 드디어 부모가 되었네요.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저희는 약속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고생시키지 말자고, 최고의 환경에서 키우자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훗날 독이 될 줄은요. 준호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또래보다 걸음마도 일찍 시작했고, 말도 빨리 배웠죠. 어린이집 선생님은 준호가 영특하다고 칭찬하셨고, 저희는 그 말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우리 아들 꼭 대학 교수가 될 거예요. 정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된 공장일에 지쳐도 준호의 제잘거림을 들으면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듯 했죠.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저희의 삶은 완전히 아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도 보내고 싶었거든요. 영어, 수학, 피아노. 준호가 원하는 건 모두 해주었습니다. 박준호 어머니, 우리 준호가 영재반에 들어갈 자질이 있어요. 다만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이 한마디에 저희는 더욱 무리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될 때면 카드로 결제했고, 밀린 카드 값을 갚기 위해 저는 야간 식당일까지 시작했습니다. 엄마, 피곤하지 않아요? 가끔 준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을 때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 공부하는 걸 보면 엄마는 힘이 나. 그때 준호는 저를 꼭 안아주었죠. 그런 날이면 저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준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엄마, 내 친구들은 다 새 휴대폰 썼는데 나만 구형이야. 아빠, 친구들은 다 명품 운동화 신는데 그때마다 저희는 무리해서라도 사주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정수가 준호의 방을 들여다보며 한숨 쉬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애를 응석바지로 키우는 건 아닐까요? 그때 제가 대답했던 말이 지금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게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준호의 요구는 더욱 커졌습니다. 엄마, 학원 끝났는데 친구들이랑 PC방 좀 갔다 올게. 아빠, 친구 생일 선물 사야 하는데 용돈 좀 더 주세요. 이런 문자가 올 때마다 저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기도 했지만 저희는 눈 감아 주었습니다.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았나 보다라고 위안하며 말이죠.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자부심 때문인지 준호는 공부보다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와 유흥에 빠져 살았습니다.
엄마, 등록금이 좀 부족한데, 아빠, 자취방 보증금이 필요해요.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는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저희는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을 받아가며 지원했습니다. 정수는 퇴직금을 모두 털어 준호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었고, 저는 보험을 해약해가며 생활비를 메꿨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다며 대학을 졸업하고도 2년을 더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사업자금 좀 필요한데, 사업이라고? 무슨 사업인데? 친구랑 같이 수입 의류 쇼핑몰을 해보려고요.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뜨는 추세잖아요. 남편과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밤새 파워포인트로 사업 계획서까지 만들어와 저희를 설득했죠. 수익률이 얼마나 높은지, 투자금은 얼마나 빨리 회수될지. 저희는 또다시 준호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여보, 퇴직금 좀 더 있죠? 있어요. 아픈 날을 위해 남겨둔 거지만 우리 아들 사업 한번 해보게 해줍시다. 그렇게 저희는 마지막 퇴직금 7천만 원까지 털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은 석 달 만에 실패했습니다. 준호는 친구와 싸워 절교했고 돈은 모두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준호가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에이, 뭐 어때요? 첫 술에 배부르겠어요? 다음에 더 잘하면 되죠. 그 말을 들으며 정수는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부엌에서 눈물을 훔쳤지만 겉으로는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잖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는 선을 보더니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준호보다 2살 어린 은행원이었습니다. 저희는 빚을 내서 결혼식을 치러주었고 신혼집 보증금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엄마, 아빠, 애 좀 봐줘요. 저희 부부 여행 가려고요. 아들, 갑자기 너무한 거 아니니? 부모가 손주 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해주는데,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퇴직 후 시작하려던 작은 가게도 포기한 채 저희는 손주를 돌보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때로는 며칠씩 손주를 맡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를 돌보다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2살 배기 손주가 장난감에 걸려 넘어지려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던져 막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팔목이 골절되었고 아이도 이마를 살짝 부딪혔죠. 그런데 준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대체 뭘 한 거예요? 우리 애 다쳤잖아요. 준호야, 네 엄마도 다쳤어. 정수가 다급히 나섰지만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보면서 뭘 맞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 서글펐습니다. 팔목의 통증보다 더 아픈 건 아들의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인데 이제는 저를 하나의 도구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서 발견한 은행 연체 통지서. 저희 부부 명의로 3억 원의 대출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의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준호가 저희의 공인인증서를 몰래 이용해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대출금은 이미 6개월째 연체된 상태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일이니? 뭐가요? 준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은행에서 연체 통지서가 왔어. 아, 그거요? 제가 좀 썼어요. 무슨 소리니? 엄마 아빠도 모르게 어떡해.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세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다 상속받을 거잖아요. 미리 쓰면 뭐 어때서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을 운운하는 아들의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제가 필요할 때 돈을 안 주시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살아야죠. 정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비틀거렸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년 동안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모성애가 그 순간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밤새 울었습니다. 준호의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을 보며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중학교 졸업식 때 꽃다발을 건네봤던 순간을 기억하며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너무 사랑했을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문서 위조와 명의도용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을 고소하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결심이 서지 않으시면 좀 더 생각해 보셔도.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결국 준호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자식을 경찰에 신고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준호는 조사실에서 나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이 진짜 부모가 맞기는 한 거예요? 그 말에 정수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네 부모 자격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는 자식 자격이 있니?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요? 자격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돈 좀 썼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야. 현재 준호는 법적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과 보험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10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손주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끔 놀이터를 지나다 손주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준호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SNS도 모두 끊었고 전화번호도 바꾸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칠까봐 장보기도 멀리 있는 대형마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를 처분해 대출금을 갚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저는 식당에서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정수가 어젯밤 퇴근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둘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네,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작지만 소박한 반찬 가게를 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을 꿈꿉니다. 이제 더 이상 준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후회가 됩니다. 진작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 청취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제야 깨달은 늦은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식을 위해 당신의 인생을 모두 바치고 계신 부모님들께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것을, 자식 사랑에도 적당한 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저와 남편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작은 댓글 하나라도 그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듣는 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사연들로 밤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니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